이제 오늘 마지막 타임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매매로 들어왔는데요. 427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사례가 이제 2015년 법행 2문이죠. 2문인데, 가등기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우선 공통사안이요. 갑은 그 소유의 X토지에 대해서 2014년 7월 1일 날 을과 매매 예약을 체결하고 을 앞으로 소위 등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맞춰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2-1에 1년 뒤인 2015년 7월 1일 날 가등기권자 을이 갑을 상대로 매매 예약에 기한 예약 완결권을 적법하게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했는데 그 당일을 2015년 7월 1일자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음에 있어서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췄습니다. 그랬을 때 을이 갑을 상대로 다시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느냐, 그 결론과 논거를 간략하게 설명하시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가등기에 관한 부분인데, 자, 부분을 자, 예, 보시면 요게 이제 2007년도 2월 22일 날 칼렌더예요. 자, 우선 논점의 정리를 보시면, 자, 가등기권자인 을이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을 경우에 우리 조문 중에 혼동이란 조문이 있죠. 또 507조를 보시면요. 507조를 보시면, 자,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그런 조문이 있습니다. 자, 예, 보시면, 자, 그랬을 때 지금 이제 결국에 이제 가등기의 목적이 이제 본등기를 격려하는 것이었는데 어쨌거나 본등기를 격려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등기가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을 경우에 그렇다면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2번을 보시면 그 판시사항이죠. 지금 사안 그대로입니다. 물건에 대한 채권을 가지는 자가 물건에 대한 소유자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아까 혼동의 조문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게 귀속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채권과 결국 소유권이 동일한 주체에게 귀속이 되는 셈이죠. 그랬을 때 507조의 혼동에 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부분만 잘라서 보면 밑에 외과로 1번에 보시면요. 그러니까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게 귀속이 되었을 때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고, 그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할 때는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이 되었을 때인데 두 번째 줄에 어느 특정의 물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가 되었다라는 사정만으로는 분명히 다르죠.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속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고 다시 판시사항 제목으로 가면 가등기권자가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등기 설정자로부터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경우에 혼동의 법리에 의해서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다시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외과로 2번을 보시면 이런 사안에서 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은 채권이죠. 채권인데, 자, 혼동이 될 수 있는 어떤 그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가등기권자가 가등기 설정자를 상속을 했거나, 그러면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을 하게 되죠. 아니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이행의 의무를 인수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507조가 적용이 되는 사안이어야지, 그렇지 않다면 그냥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다라고 해서 혼동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라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은 혼동이 아니고, 자, 그랬을 때 다시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겠느냐. 자,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소멸하지 않았으니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서 이행을 구할 수가 있겠느냐. 자, 그렇다면 판시사항 보시면 428페이지요. 자, 가등기 격려 이후에 가등기된 목적물에 관해서 제3자 앞으로 처분 제한의 등기가 되어 있거나 중간 처분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사안에서는 그런 사정이 보이지 않죠. 그리고 가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등기 원인도 실질상 동일하다면, 아까 다시 사실관계를 보시면 2015년 7월 1일자 예약 완결권을 행사한 당일날 그렇죠.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이전받을 때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다. 그러면은 결국에 그 등기 원인이 실질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간 처분 등기도 없었고, 그 다음에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과 실질상 동일한 원인으로 소유 등을 격려했다면, 가등기의 어떤 가등기 의무자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내용에 쫓은 의무의 이행이 되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결국에 이제 우리가 목적 소멸의 법리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목적이 소멸되었으니까 가등기에 기해서 보전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되었다라는 것이죠. 혼동으로 소멸한 것이 아니고요. 소위 목적 소멸의 법리다라고 부르는 그런 법리에 따라 소멸이 되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면 중간 처분의 등기가 직권 말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실익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 사안에서는 그런 말소를 시킬 만한 중간 처분의 등기도 없었고, 그리고 목적이 소멸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더 이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런 판례입니다. 그런 판례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예. 그러나 아까 같이 예컨대 가압류 등기나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그런 가압류 등기를 순위 보전을 위해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실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안에서는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을 해서 그러니까 직접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관련된 판례 사안을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리면요. 통정허위 표시에 관한 가등기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실 텐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타인의 토지를 매수를 하고 있어요. 매수를 하는데 을이라는 사람이랑 합의를 해서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 명의로 합니다. 그럼 명의신탁이 되겠죠. 그럼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격려를 한 다음에 또 그러니까 을 앞으로 등기 명의를 신탁해 놓고 또 그거에 대해서 갑 앞으로 가등기를 격려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등기는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하는가라는 그런 부분에 관한 판례가 있었죠. 그러니까 통정허위 표시가 아니라는 건데요. 한번 그런 판례를 소개해 보면, 그러니까 우선 이제 제3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할 때 을과 합의해서 네 이름으로 매수해서 네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를 하고, 그 다음에 갑에 대한 등기 명의자인 을의 채권자들이 있을 테니까 그 을의 채권자들이 그 토지에 대해서 압류 가처분을 할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격려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사안은 결국에 명의신탁한 사안이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가등기는 결국에 나중에 명의신탁을 해소를 하겠죠. 그랬을 때 이제 본등기를 해야 되는데, 본등기를 이제 격려할 때 아까 이제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중간 처분의 등기가 있으면 직권 말소가 된다라는 법리에 따라서 가등기를 해놓으면 나중에 명의신탁 해소해서 본등기를 격려할 때까지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그 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등기상의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런 직권말소의 법리를 이용해서 갑이 완전한 소유권을 보장받기 위한 법적 장치로 가등기를 했다. 그럼 그런 가등기는 어떤 그 별도의 약정으로 격려한 것이라는 거죠. 별도의 약정으로 격려한 거기 때문에 그 가등기의 어떤 약정이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로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갑과 을 사이에는 어떤 실제로 매매 예약을 한 것은 아니죠. 요사안처럼. 그러니까 매매 예약도 없고 그러면은 매매 예약이 없으면은 그 가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이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등기의 약정은 별도의 약정으로서 통정허위 표시도 아니고 그리고 갑과 을 사이에는 매매 예약이 없었다고 해서 가등기가 무효로 되는 것도 아니다. 뭐 그런 판례도 있었죠. 뭐 95년도 판례인데요.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2-2번이요. 2-2번 보시면 자, 을이 지금 을이 가등기권자죠. 그래서 2015년 7월 1일 날 매매 계약에 기한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습니다. 근데 가등기 당시에 그 가등기 의무자 갑이 채무 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본등기를 마칠 무렵 이후로는 그 부담하는 채무 전부를 변제하고도 남을 정도의 자료를 확보했다. 그랬을 때 가등기 의무자 갑의 일반 채권자 병이 을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뭐 별다른 장애 사유도 없다. 그랬을 때 이 매매 계약과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그 가등기와 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병의 사행위 취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자, 그러면 우선 사행위 취소죠. 그러면은 우선은 지금 피고 적격은 충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익자나 전득자를 피고로 해야 되는데 채권자 병이 수익자인 을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예, 그럼 충족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가보시면 우선 또 그러니까 적법 요건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취소 소송의 제기 기간이 있죠.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있은 날로부터 5년인데 제소기간 도과의 입증 책임은 소송의 상대방에게 있고요. 그럼 지금 뭐 시점이 불분명한데 그 설문에 보면 그 주장 입증을 통해 밝혀진 위와 같은 사정 외에 권리 행사에 장애 사유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제소 기간 준수한 걸로 봐야겠죠. 그러면은 적법 요건을 이제 적법하게 뭐 구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본안 요건으로 갔을 때 자, 금전 채권이 사행위 이전에 발생한 것이었을 것, 피보전 채권, 그 다음에 사행위가 있었을 것, 그 다음에 채무자의 사회의사, 그 다음에 수익자 전득자의 악의가 있을 것을 요구도 하는데 자, 사행위가 무엇이냐. 사행위라는 것은 동그라미 1번에 재산상 법률 행위이고 일반 재산 감소로서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긴다. 즉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이른 채무 초과 상태가 심화된다라는 것이죠. 무자력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가등기에 기한 법률 행위가 있을 때 가등기의 원인은 법률 행위랑 본등기의 원인은 법률 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니라면 사행위의 요건 구비 여부는 기존 시점이 가등기의 원인이 된 법률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가등기 당시에는 채무 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또 판례는 그 무자력 채무 초과 요건에서요. 동그라미 3번에 처분 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해서 사행위 취소권을 행사하는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진다. 따라서 채권자 취소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뭐 그런 입증은 상대방이 증명한다. 그래서 무자력 상태가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유지가 되어준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본등기 당시에 본등기 무렵에 채무 전부를 변제하고도 남을 정도의 자력을 회복했다라는 거죠. 따라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가 받아들여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행위 취소에 관한 그
그 부분 논점들을 물어본 그런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430페이지에 2번의 요건 사실은 뭐 사례, 말이 사례지만 요건 사실 정리해 놓은 거니까 한번 넘어가 보시고요. 거기서는 뭐, 네. 거기서는, 조금 볼게요. 지금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이죠. 그래서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갑이 매도인으로서 우선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사실이 주장돼야겠죠. 그 다음에 양괄호 2번에 소유권 이전 의무의 이행 및 이행의 제공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했을 때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죠. 그렇다면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것은 그런 주장 속에는 매매대금 채무와 목적물 인도 의무 같은 것들이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는 것도 함께 주장한 셈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공격 방어 방법의 불가피한 불이익 진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동시행 관계다. 그러면은 동시행 관계로서는 지체 저지효가 존재 효과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매도인 갑은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 제공까지 주장 입증을 해야 매매대금 지급 채무를 이행지체에 빠뜨릴 수 있죠.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가압류나 근저당권 설정 등기 등이 있다면은 그러한 말소에 필요한 서류까지 제공한 사실까지 주장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물의 인도까지만 볼게요. 자, 그리고 민법의 587조를 잠깐 보시면 그 중요한 조문이죠. 587조를 잠깐 보시면요. 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이것은 이제 공평의 원칙에 의해서 들어간 조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해서 기한이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1문과 2문을 보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목적물의 인도를 보시면 자, 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대금 지급 채무가 이행 지체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는, 즉 아직 매도인의 수중에 있는 때에는 아직은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587조 2문에 보시면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은 목적물이 인도가 안 됐다. 그러면은 매매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니까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이행 지체를 이유로 해서 매매대금 이자 상당액의 손배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따라서 587조 때문에 매매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현실 인도했다라는 점까지 주장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만 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뭐 동시행 항변의 행사 효과로서의 청구 저지효와 존재 효과로서의 이행지체 저지효는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33페이지에 임대차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차는요 어디를 보시냐면 2012년 사무관 임차권의 대항력은 결국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대항력 유지를 위한 존속 요건이다라는 부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35페이지 넘어가시고 442페이지요. 사례 4번 2008년도 법행 1문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안을 보시면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인데요. 그래서 A 토지와 지상의 B 건물을 둘을 다를 임대를 했습니다. 근데 B 건물이 낡아서 영업을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임차인 을이 셋째 줄에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철거했어요. 건물을 철거하는 데 든 비용이 3천만 원이고요.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건물 신축 비용이 2억이고요. 그 다음에 간판과 영업용 가구를 설치한 비용이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서 영업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양괄호 1번에 임대인 갑이 지금 임대차 기간이 2008년 3월 31일까지라고 했는데 갑이 을에게 임대차 만료되는 날 C 건물을 철거하고 A 토지를 인도해라라고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5월 1일 날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그에 대해서 을이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643조죠. 그러면서 매수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무렵에 C 건물의 시가는 3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랬을 때 반소 청구에 대한 결론을 쓰고 그 논거를 매수 청구권의 행사 요건과 효과를 중심으로 간략히 기술하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그냥 그 단문과 어떤 사례의 중간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양거로 1번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사안의 쟁점 보시면 여기서는 우선 쟁점이 이 건물이요. 원래 서 있던 건물인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하에 철거하고 새로 신축한 건물입니다. 그럼 그러한 신축 건물이 건물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될 것이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지상물 매수 청구의 행사 요건 중에서 그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했을 것이 요건인데 여기에서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라는 해석.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의 대상 중에서 간판이나 영업용 가구 같은 것도 매수의 대상이 될 것이냐. 그리고 또 이 건물의 매수 가격 같은 부분이요. 그랬을 때 그 대금을 이제 얼마로 할 거예요. 그 건물의 시가를 대금으로 하느냐,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아까 제반 비용들이 있죠. 이제 그런 비용들이 어떻게 산정될 것이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결론은 반소가 적법하고 매수 대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한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건물 시가가 3억 원이라고 했죠. 자, 그걸 한번 풀어보도록 하는 거죠. 자, 근거에 1번에 철거 후 신축한 건물이 지상물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느냐라는 거죠. 자, 그런 사안에서 오른쪽에 이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첫째 줄 끝에 약정 임대차 기간이 1년인데 신축 건물 완공 당시에 잔존 기간이 4개월에 불과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구 연한이 상당한 건물을 신축을 했고 임대인이 승낙했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 원래 임대차는 뭐였나요? 그냥 토지와 건물을 임대 목적물로 했던 임대차 계약이었는데 원래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하려면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여야죠. 근데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서 그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초에 토지와 건물을 목적으로 하던 임대차 계약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계약으로 변경되었다. 근데 이제 물론 이러한 변경을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코멘트가 따라 붙긴 합니다. 그래서 사안의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지상물 매수 청구의 요건이 충족되느냐를 검토할 이제 조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로 변경이 되었다. 자, 그랬을 때 643조를 보시면요. 643조를 보시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등등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해서 283조는 지상권에서 지상권자에게도 매수 청구권이 있죠.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건 사실을 보시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였다. 그 다음에 외과로 2번 임대차 기간 만료로 임차권 소멸했다. 외과로 3번 임차 기간 만료 시 임차인 소유의 지상 건물이 존재했다. 이 지상 건물 존재에 대해서 판례가 이렇게 말하죠. 그 건물이 임대차 계약 당시의 기존 건물이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신축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의 계약행 신청구 거절이 있었을 것. 자,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임대차 기간 만료일이 2008년도 예, 우선 지금 우선은 임차기간 만료에 따라서 건물 철거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임차기간 만료되었다는 점을 충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임차기간 만료되는 그날 철거하고 토지 인도해라라고 이제 통보를 했다라는 것은 갱신 청구를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요건은 충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매수 청구의 대상이 지상물의 범위를 보자라는 거죠. 그 건물은 어디까지 볼 것이냐.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임차인이 임차 토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필요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서 건물로부터 용이하게 분리될 수 없고 그 건물을 사용하는 데 객관적인 편익을 주는 부속물이나 부속시설 등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객관적인 편익이죠. 주관적인 편익이 아니라 객관적인 편익을 준다. 이와 달리 임차인 자신의 특수한 용도나 사업을 위해서 설치한 물건이나 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보니까 뭐 간판과 영업용 가구를 설치했다라고 했죠. 이런 것은 객관적인 편익이 아니라 임차인 자신의 특수한 용도와 사업을 위한 것이죠. 그럼 이것은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를 넘기시면 그러면 이제 건물의 매수 가격을 살펴보시면 건물 매수 가격의 산정 방법에 관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 뭐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맨 마지막 줄 매수 청구권 행사 당시에 건물이 현재 하는 대로의 상태에서 평가된 시가다. 결국 건물 시가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결국에 아까 근데 뭐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면서 드는 제반 비용들이 있었죠. 그런 비용들을 임대인이 모두 보상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판례인데 보시면 판례 두 번째 줄에 그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 매수 청구권 행사 당시에 건물 시가를 대금으로 하는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지 임대인이 기존 건물의 철거 비용을 포함해서 임차인이 신축하기 위해 지출한 모든 비용을 보상할 의무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철거 비용이 3천이었고 신축 비용이 2억이었죠. 그런 비용들은 보상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그리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죠. 따라서 지상물에 대한 매매에 준하는 법률 관계가 이미 형성이 됐습니다. 더 사안의 경우에 반소 청구 인정되고 시가 3억이고 아까 철거 비용 3천, 신축 비용 2억은 보상할 의무에 포함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아까 간판과 영업용 가구 같은 경우에는 지상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고요. 두 분 다 빠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양거로 2번을 보시면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사안인데요. 자, 만약 을이 C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그냥 원래 그대로 B 건물에서 영업을 하면서 2008년도 1월 10일 날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병한테 양도했습니다. 그러면은 아직은 임대차 기간이 2008년도 3월 31일까지니까 아직은 임대차 기간 만료하지 않았죠. 따라서 장래채권의 양도 논점이 가볍게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채권 양도 통지를 했는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임차인 을은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임대인 갑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인이 병이죠. 근데 갑이 병한테 거절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병이 어떤 소송을 제기하고 그 논거는 무엇인가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관한 이제 판례이기도 하고 채권 양도에 관한 법리가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44페이지를 보시면 우선 사안의 쟁점에 자,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통지 후에 계약의 갱신이나 임대차 기간 연장에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런 합의가 채권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인에게 미치느냐. 근데 우선 이거 들어가기 전에 장래 채권 양도의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전제적으로 서술이 들어가야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뭐 조금은 좀 빠진 그런 감이 있고요. 그래서 자, 우선 장래 채권의 양도성에 대해 살피고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 후에 임대차 계약 갱신이 어떤 효력을 미치느냐. 그 다음에 그 대위 행사 문제죠. 그러니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수인이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옥명도가 선이행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위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갖는 그 가옥명도 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가 있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또 임대인은 무자력이어야 하겠느냐 그런 이제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선 장래 채권의 양도,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은 장래 채권의 양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 장래 채권도 양도할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 채권 관계가 확정되어 있고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가 된다면은 장래 채권도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임대 기간 중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이죠. 자,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우선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했을 때, 그 다음에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임대인의 손해를 공제하고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발생 기초가 특정이 되어 있다. 기한부 채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건부 채권이 아니라. 그리고 또 그래서 양도할 수 있죠. 근데 또 여기서 또 세부적인 논점을 또 하나 제기한다면은 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만을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근데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임차 보증금은 임차권의 요소인가요, 아닌가요? 임차권 요소가 아니죠. 근데 전세권에서 전세금은 전세권의 요소죠. 그러나 임차 보증금은 임차권의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채권만의 분리 양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부분 논점도 좀 들어가야겠네요. 그러면 좀 빠져 있네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런 판례도 있죠. 임차권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 보증금 채권은 양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판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 양도를 금지한 특약이 있다는 것만으로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 금지까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렇죠. 따라서 그런 경우에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인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뭐 임차권 양도에 동의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들어가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을 봤고요. 참 그랬을 때 445페이지를 보시면 자, 2번을 넘어가고 논거를 먼저 보시죠. 자, 우선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 통지 후에 임차 계약 갱신이나 연장 합의가 양수인에게 미치느냐. 그러한 합의는 양수인에게 미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 양수인 병은 임대인 갑을 대위해서 임차인들에게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가옥명도 청구 대위 행사할 수 있다. 그런 판례인데 요거는 어떠한 매개 법리를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으냐 하면 채권이죠. 지금 채권 양도를 하고 통지까지 했죠. 통지를 했나요? 예, 통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채권 양도 통지를 보면
그 채권 양도 통지 승낙이라는 대항 요건을 갖추면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죠. 근데 그 채권 양도 통지 승낙의 여러 효과 중에 하나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채권 양도 통지나 승낙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채무자와 채권 양도인 간에 이루어진 면책행위가 있을 때 그 면책행위는 채권 양수인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채권 양도의 법리죠. 그래서 교과서에서 그러한 채권 양도 대항 요건 구비 이후에 채무자와 채권 양도인 간의 면책행위는 무효다라고 하면서 소개하는 판례가 이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 양도 통지를 한 이후에 그 양도인인 임차인과 채무자인 임대인 간에 뭐 임대차 계약 기간 묵시에 갱신을 했다. 그 갱신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수인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판례가 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양도 법리와 관련지어 소개를 하면은 더 좋은 가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유명한 판례죠.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수인이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가옥 명도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 임대인의 무자락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임차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보증금 반환청구권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기 때문에 대위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임대인의 무자락 필요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다음에 446페이지 5번 사례까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짧은 사례니까요. 금방 보실 수 있을 겁니다. 2013년도 사무가 문제죠. 자, 토지임대차 해지통고의 법률관계라고 해서 짤막짤막합니다. 자, 갑은 을에게 토지를 임대했고 을은 지상에 건물을 지어서 음식점으로 운영해 오면서 위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그래서 1번에 을의 차임 연체 등의 채무 불이행이 없었는데 갑이 2012년 4월 30일 그러니까 지금 이미 묵시적 갱신이 돼서 갱신된 또 임대차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해지 통고를 했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해서 2012년 11월 1일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그랬을 때 갑의 청구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럼 그랬을 때 자, 잠깐만요. 네. 자, 보시면 로마자 2번에 을의 항변 사유를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해지 통고의 적법 여부, 묵시의 갱신과 해지 통고의 효력이라고 해서 639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639조에 보시면 묵시의 갱신이죠. 1항에서는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 임대인이 상당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묵시에 갱신된 것으로 보고요. 그러나 635조에 따라서 해지 통고를 할 수가 있다고 했죠. 635조 해지 통고를 보시면 2항의 1호에 보면 임대인이 해지 통고한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하면은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4월 30일 날 해지 통고를 했기 때문에 6개월이 막 지났죠. 6개월이 막 지났기 때문에 해지 효력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447페이지에 그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의 사안의 경우에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따라서 을에 대한 건물 철거와 대지인도 청구할 수 있는데 항변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 근데 애초에는 지금 토지임대차였는데 이것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로 이제 그 바뀔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했다라는 게 없었죠. 그래서 약간 사안이 지상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뭐 아까처럼 토지 임대차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로 변경되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애초에 그 계약을 할 때부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였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분명치는 않지만 우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발생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요건 중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지상 건물 현존, 토지 임차인의 갱신 청구를 거절이라고 했을 때 우선 갱신 청구 거절은 분명히 인정이 되겠죠. 지금 해지 통고를 했으니까. 그렇다면은 동그라미 3번의 지상 건물 현존 요건과 관련을 해서 결국에 그 외괄호 2번의 네 번째 줄 보시면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그것이 토지의 임대 목적에 반하여 축조되고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는 정도의 고가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기간 중에 축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만료 시에 가치가 현존하고 있으면 그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잠깐 인용됐던 판례죠. 임대차 계약 당시의 기존 건물이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신축한 것에 한정된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판례가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발생을 한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지상물 매수 청구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 의사표시가 임대인 가백에 도달을 하면은 매매계약이 바로 성립을 하고요. 또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지상물의 인도와 대금 지급은 동시행 관계에 이제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행 항변을 하면서 철거 및 인도 청구를 거절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작은 사안 2번을 보시면 만약에 위 소송 절차에서 의뢰 항변 사유나 공격 방어 방법이 받아들여진다면 원고 갑이 취할 수 있는 조치, 그리고 이에 대해서 또 을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 사유가 무엇이냐. 그래서 448조를 가보시면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이제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소유권자가 결국에는 지상물이 그 대지 소유자가 갑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또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건물 소유권자가 을이죠. 자, 그리고 의뢰항변을 보시면 그래서 의뢰항변을 보시면, 자, 지상물 매수 청구와 보증금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에, 자, 그러면은 그 보증금 문제가 있죠. 그럼 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에 뭐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과 연체 차임을 공제를 하고 남는 것인데, 이제 그런 어떤 그 보증금과 매매대금과 보증금과의 상환으로 토지와 건물의 인도가 이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또 주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임대차 보증금의 어떤 담보적 효력에 의해서 인정되는 임대인의 우선 변제권 행사다. 따라서 뭐 연체 차임, 임대차 종료 후의 부당이득, 임차물의 멸실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등이 다 인정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판례도 이제 그러한 동일한 판시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그래서 어디서 보시면 그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명도 의무와 그다음에 임대인이 그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 간에 동시행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동시행 항변권으로 목적물을 사용 수익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임차인의 실질적 이득은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한에 있어서는 부당이득이다라는 그런 판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사례, 만약 위 사례에서 을이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차임 지급을 연체해서 차임 지급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고했다면은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무엇이냐? 결국에 임차인의 그 차임 채무 지급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은 갱신 청구권이 인정이 되지 않고 건물 매수 청구도 인정이 되지 않죠. 물론 이제 임차인의 수거 청구는 해결이 허용이 되어야겠지만, 그래서 결국에 지상물 매수 청구를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이익이 어떤 차임 연체액이 이익에 달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보면 지금 2012년도 1월 1일 이후에 차임을 연체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2012년 4월 30일 날 위사례에서라고 했으니까 2012년 4월 30일 날 해지 통고를 했다면 2기 이상의 연체가 발생을 했죠. 그러면은 지상물 매수 청구가 인정되지 않고 수거 청구만 인정이 될 것이고, 그런 경우에도 보증금 반환과 토지 인도는 동시행 관계에 놓이게 되겠죠.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보신 걸로 하고요. 이제 남은 부분이 이제 450페이지부터인데 아마 이제 한 회, 그 세 타임 강의로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부터는 마지막 회차인데요. 450페이지부터 진도를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